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시작된 사전투표를 앞두고 후보들은 투표 동료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투표로 진짜 대한민국이 완성되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해서 투표하게 하시고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짜 대한민국 시작해 봅시다. 하나, 둘, 셋, 김문수! 사전투표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도 사전투표할 겁니다. 제가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평일 양일간에 틈이 나실 때 투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개혁의 길로 나라를 이끌어서 여러분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 3분이 오늘 모두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서울 신촌을 찾아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신촌 하면은 뭐 젊음의 거리 이런 상징이 있는 곳이잖아요. 왜 신촌을 택한 이유 어떤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지난 3차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진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저희가 듣기로는 개혁신당에서 탈당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 분들 중에서 이준석 후보에게 실망해서 갈 곳,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갈 곳 잃은 젊은 표심을 저희가 공략하기 위해서 신촌을 택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선거라는 게 간단합니다. 내 표를 한 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한 표를 가져오면 두 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촌을 이번에 젊은이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선택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찾기로 했어요. 어떤 상대 후보의 지역구에 가서 투표하는 모습 굉장히 이례적인데 어떻게 이유가 뭡니까? 결국 정면 승부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험지로 분류가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중도 확장적인 모습들을 최근에 김문수 후보가 계속적으로 내고 있고 중도 확장을 넘어서서 험지에 있어서도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또 인천 상륙작전이 생각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세를 역전하는 가운데 있어서 인천을 그 근거지로 삼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경선 당시에는 사전투표제 폐지를 공약을 했었는데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하는 모습을 보인 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오늘 인천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본인이 8명의 경선 후보 중에 한 명이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성으로 분류가 되는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 가운데 사전투표 폐지가 들어있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 당의 후보로서 이렇게 되었을 때는 조금 더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를 보이면서 사전투표 폐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약에서 빠졌을 뿐만 아니라 후보 스스로가 본인이 오늘 인천에 가서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또 저희 지지층에다가는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이런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마음 놓고 사전투표를 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중도층에게도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후보 3분이 뭐 너나 할 것 없이 사전투표에 나서달라 적극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통상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이 유리하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진보 정당이라고 보면은 젊은 세대들이 아무래도 진보적인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일 가능성이 높고 자영업자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근하기 직전에 혹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점심시간에 막간을 이용해서 사전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뭐 민주당에게 좀 유리하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강력한 이슈가 있었을 때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생긴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강력한 정권 심판이라는 이슈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하시겠다는
분들은 또 투표를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도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권 심판적인 성격이 강한 야당에게 유리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이번에 꼭 민주당이 사전투표를 많이 독려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전혜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은 민주당 쪽에 좀 유리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은 있습니다만 지난 대선에서도 사전 투표율이 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거든요. 물론 0.7%포인트 차로서 굉장히 좀 박빙의 승부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꼭 뭐 민주당에게 어떤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재외국민 투표율이 말하자면 역대급으로 거의 80%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결국에는 양측이 결집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게 투표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번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주말을 끼고 있지 않아요. 오늘과 내일 평일에 이틀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사전투표율이 지난번만큼 올라갈 것인지는 약간 의문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선의 최대 변수로 꼽혔던 보수 진영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조용한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지는데 뭐 전혀 조용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일화는 저희가 애초에 염두에 둔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김문수 후보가 어제 이준석 후보를 만나기 위해서 밤에 국회를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전투표는 시작이 됐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 만나가지고 단일화 얘기할 만큼의 정신적인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나지 못한 것도 당연한 것이고 사실 어제 그 이준석 후보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도 사실 이 단일화의 명분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다른 것이죠. 어쨌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계엄이 잘못됐다. 그리고 탄핵도 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였던 것이고 김문수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로서 단일화를 하기에는 명분이 너무 약했다. 그리고 그냥 실질적으로 표를 계산해 본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후보의 표가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김문수 후보에게 갈 수 있는 표들이 본인의 지지세에서 절반 정도도 안 된다라는 분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분이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또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낮게 지금의 추세로는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로서는 여러모로 오히려 괜히 단일화를 했다가 보수 정당의 패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본인도 떠안을 수 있다는 어떤 부담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는 본투표 전까지 단일화 계속 시도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다만 현재로서는 독자 승리론으로 선회를 하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그렇죠. 며칠 전부터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다라는 기자회견도 있었고 저희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3자 대결 구도에서도 우리 김문수 후보가 충분히 승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막판에 결집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는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재명만은 막아야 한다. 민주당만은 막아야 한다. 이런 것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와 대의는 같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마지막이 되었을 때 정말로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때는 김문수 후보로 모일 가능성들이 저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준석 후보의 이번 토론회에 있어서의 부적절한 발언들 어제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사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되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전 시장이 SNS에 이 단일화 관련한 현 상황과 관련해서 뭐 자신의 탓도 이준석 후보 탓도 하지 말라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 한번 띄워주시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런 내용이에요. 하와이에서 하와이 시간을 보니까 아침 시간에 올려주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실망스럽죠. 어쨌든 저희 마지막에 경선 4강까지 갔었고 그리고 당의 원로이신 분이었는데 최근에 탈당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당에 대한 저격들이 지금 이 시기에는 좀 맞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뭐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것처럼 총리 제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친민주당적인 글들을 올리기도 하셨는데 결국 하와이 특사단이 갔다 온 다음에는 민주당에 대해 뭐 우호적인 글은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당에 대해서 저격하는
공격하는 듯한 글들은 올리고 있거든요. 글쎄요, 뭐 본인은 정계에서 이제 은퇴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돌아오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당원들께서는 기억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올려주신 거예요. 뭐 네.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대변인님은?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 잘하셨어야죠. 30년 동안 헌신한 사람을 헌신장 버리듯이 버렸으니 홍준표 전 대구시장으로서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오죽 화가 났으면 경선에 패배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보통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관례인데 탈당하고 본인 탈당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동반 탈당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서 너무나도 뼈 아픈 얘기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진솔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그게 더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막 그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비난하는 것보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성찰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뭐 이준석 후보 탓을 하지 말라 이런 내용도 담겼는데 이 시점에서 저런 얘기를 한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를 만약에 안 하면 이준석 후보가 마치 보수 분열에 책임이 있다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으로서는 이 단일화에 대한 책임이 이준석 후보에게 있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반대로 보수 단일화에 대해서 책임론은 김문수 후보에게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단일화라는 것이 시너지가 나려면 이 드라마틱한 과정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된다고 하면은 이거 얼마나 놀자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민들이 더 관심 갖고 뭔가 바뀌는구나 해가지고 표를 더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사실 상승폭, 단일화에 대한 상승폭으로 봤을 때는 사실 김문수 후보보다는 이준석 후보의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단일화를 만약에 한다면 이준석 후보 쪽으로 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으로서 사실 좀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단일화마저도 이준석 후보가 이 여성 혐오 발언을 하면서 걷어차버렸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정책 공약집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대법관 증원 공약에는 여전히 포함이 돼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삼권 분리 파괴다 이런 비판 나왔어요. 그렇죠. 대법관을 증언해야 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판사를 증언해야 된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여야 없이 있었던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특히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받고 그 이후에 대법원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청문회도 이미 했었고 특검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14명인 대법관은 30명 혹은 100명으로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철회는 했습니다만 비법조인 출신까지도 넣을 수 있도록 이러한 법안들을 마련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 국민들께서는 이것은 상권분리 원칙에 대한 위반이 아닌가,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공론화시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공약에 넣었다라는 것은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번 선거 과정에 있어서 커피 원가 120원, 뭐 호텔 경제학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실상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사과를 하면 될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강압적인 자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중도층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공약에 들어간 대법관 증언 문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대법관 증언에 대한 목소리, 필요성은 법 쪽에서도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 이후에 관련 법안들이 발의가 됐고 그게 지금 정책 공약집에 담기면서 결국 사법부 압박, 보복성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국민의힘은 갖고 있는 건데 민주당은 그것과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저는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상황이 바뀌었으면 저희도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사실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10년도 한나라당 시절에 국회 사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여상규 소위위원장께서 대법관을 12명에서 24명으로 증원을 하고요. 3분의 1은 대법관들의 다양성을 위해서 비법관 출신으로 하자. 그리고 나이는 40세에서 45세, 경력은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그런 의견을 내셨고 이게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민주당보다 더 먼저 한나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전신해서 이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 미국 같은 경우는
최고 법원에서 연간 100건, 독일은 2,000건. 근데 저희 한국은요 3만 건에서 4만 건을 합니다. 예. 이것은 대법관 한 명당 3,000건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재판 받을 권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대법관을 안 늘려주니까 상고법원 설치하자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도 좀 전향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출산 아동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1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현재 한 23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해요. 예. 근데 지금 저출산 관련한 예산이 한 20조 원 정도가 이미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김문수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의 예산 이외에 뭐 한 사람당 1억씩으로 추가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예산들을 모아서 아예 집약적으로 1억씩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23조 원과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20조 원 이게 좀 숫자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체적인 재원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여야가 협의하고 정부와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맞는데 최근에 뭐 저출산이 약간의 반등은 있다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국가가 지속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큰 차이점을 갖게 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의 이른바 젓가락 발언을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파장이 커지자 이 후보는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원본을 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순화해가지고 제가 표현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더 순화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보시면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은 그런 언행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 비판뿐 아니라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이어지면서 이준석 후보가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가 오늘 오전 9시에 관련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습니다.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로 풀이가 되는데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이제 국민들이 곧 평가를 해 주시겠죠. 그런데 이제 토론회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페이스북에 글 남겼고 어제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나름대로 본인의 뜻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예. 오늘 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 저는 전향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뭐 사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큰 어떤 반응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아직도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하는 주장이 뭐 잘되고 잘못되고를 떠나서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나왔던 그 단어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회적으로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단어를 썼다는 자체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인 어떤 혐오성 발언을 인신공격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저는 문제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이 이 국민들과의 공감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정치에 빨리 입문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저는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즘 들어서 국민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정치를 하기 전에 사실 정상적인 어떤 사회생활을 뭐 5년, 7년 정도는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월급도 받아보고 아니면 또 영업을 통해서 좀 돈도 힘들게 벌어봐야지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정서와 공감하는 능력이 생기는 건데 이준석 후보가 뛰어난 사람인 거는 분명한데 이런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본인도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국내 민심이 저렇게 차가워진 거에 대해서는 왜 그러는지를 좀 주변에게 좀 소통을 하면서 좀 들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께서 개인적인 평가해 주셨는데 강전애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후보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 후보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배우자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서 가족에 대해서도 검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3년 그 윤석열 정부가 빨리 조기 종식된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가족 검증이 문제가 됐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순서를 좀 달리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저런 워딩을 꺼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놀라신 상황인데 지금 그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저러한 발언들을 하고서는
벌금 500만 원형을 받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게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부친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물어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워딩 자체는 굳이 생방송 토론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그것을 권영국 후보에게 물어보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이준석 후보도 저는 형식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잘잘못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그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것에 있어서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부분은 이 한 번의 그 글뿐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다른 글들도 있었고 상습 도박 혐의도 병합이 돼서 500만 원형이 나온 것인데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재산 신고를 할 때 장남이 390만 원이 지금 재산이 있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바로 이제 6월 정도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계셔서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공소장 내용을 봤을 때는 판돈으로 도박 판돈으로 2억 3천만 원을 쓴 것이 나옵니다. 700회 정도에 걸쳐서 2억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판돈으로 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에서 지금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전에 본인들이 여기에 대한 팩트체크 그리고 사과하는 메시지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지금 강전의 대변인님 말씀은 검찰 공소장에 적힌 내용을 근거로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반론 주시면요. 아직도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 지금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 국민들이 많이 분노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하고 명품백, 다이아 목걸이, 공천 개입 이런 것도 화가 나지만 이게 의혹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의혹이면 이걸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조사도 안 받고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압수수색도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소도 안 당하고 재판도 안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으로 남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조사받고 기소당해가지고 재판받아서 법적으로 책임을 졌다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힘에서는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권력자라고 계속 비난하잖아요. 근데 그 권력자의 아들은 잘못이 있으면 수사받고 기소당해가지고 재판받아가지고 벌금 낸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죄, 2억 얼마라고 하셨죠. 김건희 여사는 얼마입니까? 이거 상상도 못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받고 조사받고 재판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그렇게 법적 책임까지 졌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연좌제입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런 것을 가족 문제로서 공격하려고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본인들의 어떤 과오부터 좀 돌아봐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은 권력자건 하여튼 평민이건 그 일반인들이건 간에 똑같이 잘못이 있으면 조사받고 수사받고 재판받아서 법적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받고 수사받고 재판받아서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든 누구든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장난과 관련해서 이 관련해서 벌금 500만 원형이 지난해에 확정이 되었었다라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어제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야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그 워딩도 실제로 그 장남이 썼던 그 글을 그대로 읽은 것이었고 그것을 넘어서서 여기에 500만 원의 병합이 되어 있는 상습 도박 혐의에 있어서 2억 3천만 원이라는 판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대통령 후보로서 가족에 대한 검증으로서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을 짚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